OLED 디스플레이 기술 개요와 8세대급 장비 투자 현황을 주제로 해서 이제 전자기술연구원의 디스플레이 연구 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제 한철총 센터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한철종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OLED 디스플레이 기술 기요와 8세대급 장비 투자 현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반부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 기요고 후반부는 8세대급 장비 투자 현황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재미없어 보일 수도 모르겠는 8세대급 장비 투자 현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부분을 보게 되시면 한국과 중국이 디스플레이라는 분야에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훌륭한 스토리라인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가져왔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의 개요가 약간 필요할 것 같아서 앞쪽은 이렇게 기술 개요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연구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디스플레이 연구센터는 2000년 부근에 생성되어서 약 25년간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규모와 중요도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전 세계 약 150조 원 정도의 시장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디스플레이 전체 시장은 거의 포화되어 있는데 LCD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OLED는 계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 자체는 포화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LCD가 OLED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매월 1.5조 원 정도의 규모의 수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약 8위 정도의 수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1조 원 정도로 하게 되면은 매년 15조 원, 2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시장 규모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TV 쪽이라든가 이 패널을 소비하게 되는 가전업체가 많이 있어서 수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외하고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은 다른 산업과도 유사한 산업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고용과 생산을 잘 유발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관련 사업체가 21년 현재 1,400개 그리고 종사자가 8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큰 부가가치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전까지는 압도적인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2020년도에 중국과 역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전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전체 시장이 조금 커졌고 OLED가 커졌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으로 보게 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중국이 생산 라인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면서 20년 이후에 이렇게 역전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고 한국은 계속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다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디스플레이 업계는 27년도쯤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준비와 어떤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들을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산업, 특히 디스플레이 생산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쪼개 볼 것인가,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오루 이시카와라는 일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예전에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때 그 피시본 차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뼈대를 만들고 척추를 만들게 되는 피시본 차트를 제안하시면서 이때 가장 기본이 되게 되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것들은 4가지가 있다. 그것은 4M이다. Man, Method, Material, Machine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직관이 저희들에게도 잘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아직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핵심 장비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공정에 대한 장비가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핵심 공정과 핵심 장비를 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공정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쉽고 직관적이 되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오가닉이죠. 오가닉이 유기란 뜻이니까 오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유기 발광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자발광형 디스플레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휴대폰, 모니터, TV, 모바일 기기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OLED의 특징과 장점은 방막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얇고 가벼워서 그 LCD보다 더 가볍고 LCD는 휘어지지 않지만 OLED는 좀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모든 구성하고 있는 층들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가 굉장히 얇은 수십 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것들이고요. 이런 방막은 크게 프론트 플레인, 빛을 내는 발광부와 백 플레인, 빛을 구동하게 되는 구동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FT, Thin Film Transistor라고 하는 부분이 백 플레인 구동부가 되겠고요. OLED 발광 화소라고 하는 부분이 프론트 플레인으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반도체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발광과 구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OLED도 전공정과 크게 후공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전공정을 다시 TFT 공정과 화소 공정을 나누고 있고, TFT 공정은 세정, 증착, 노광, 시각, 박리, 화소 공정은 OLED 증착, OLED 봉지, 후공정에서는 모듈 공정이라고 해서 절단, 라미, 본딩, 보호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 페이지씩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래스를 들어오게 되면 커다란 원판 글래스가 들어오면 세정을 씻어야 되겠죠. 씻어야 되는데 워낙 기판 사이즈가 큽니다. 거의 프로젝터 스크린만큼의 기판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정하는 장비들도 굉장히 크고 있고요. 보게 되면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니까 사람 키의 2배 정도 되고 면적 정도도 굉장히 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씻어주게 되는 장비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착을 하게 되는데 증착은 크게 유기물 증착과 무기물 증착이 있고, 무기물 증착은 주로 금속을 증착하는 스포터라든가 반도체를 증착하는 PCVD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유기물 증착은 주로 열 증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 증착하는 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공 챔버에서 커다란 기판을 놓고 상대 바깥쪽에다 타겟을 놓은 다음에 알곤 플라즘을 형성한 뒤 이걸 충돌시켜서 증착이 되는데요. 기술적인 원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 진공 챔버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 진공 챔버가 거의 사람 2명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챔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디스플레이 공정에 한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착 챔버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고가라서 많은 투자와 많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스포터뿐만이 아니라 화학 증착, PCVD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증착이 되는데, 이 플라즈마 같은 것들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은 반도체형 플라즈마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200mm 웨이퍼나 300mm 웨이퍼 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사람 보시게 되면 사람 키의 3배는 되게 되는 커다란 증착 챔버 내에서 모든 진공 증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막을 증착시키고 난 다음에는 정밀하게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광, 식각, 박리라는 공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워낙 유리 기판이 크다 보니까 이것 역시 반도체형 200mm, 300mm 웨이퍼에서 200mm, 300mm 장비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고 굉장히 2m, 3m급의 굉장히 큰 노광기를 사용을 해서 공정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포토리스 공정은 그게 노광, 식각, 박리라는 공정을 한다고 해서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광 공정을 위해서는 PR, 포토레지스트라는 것들을 코팅한 다음에 거기에 익스포주어라는 노광을 하게 되는데, 노광을 위한 마스크는 이렇게 커다란 마스크를 대고 위에서 빛을 쬐어주게 됩니다. 실험실용, 반도체용 마스크는 이렇게 작고 테이블탑입니다만 디스플레이용은 이것들이 홈치진 큰 수미터짜리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여기 빛을 쬐어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 한번 큰 오븐에서 구워주고, 그 다음에 현상에 담가서 씻어주고, 그 다음에 또 에칭액에 담가서 식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용액 공정으로 씻어주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워낙 큰 유리들을 굽기 위한 커다란 오븐도 필요하고 이걸 씻어주기 위한 화학 욕조, 배수도 필요한 그런 공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크고 어려운 유리를 들어서 굉장히 5마이크로미터라고 하게 되는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갖는 공정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면은 유리기판에 들어와서 화소 전극이 올 때까지 게이트 전극, 반도체막, 데이터 전극, 보호막, 화소 전극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야 되는데, 한 공정에 대해서 패터닝, 한 공정에 대해서 증착, 세정, 도포, 노광, 현상, 식각, 박리 검사를 하고 다시 게이트 전극 쭉 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단계에서 한 90%의 수율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기에는 5번만 하게 되면은 0.9의 5승이니까 한 50%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0%가 아니라 거의 99% 이상의 수율을 가져야지만 이게 다음 이 수많은 공정을 할 때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디스플레이는 소자가 거의 1억 개 가까이 있습니다. 픽셀 화소가 1억 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라도 불량이 나면 불량이죠. 그러다 보니 각각의 불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걸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반복해야 되게 되는 굉장히 신뢰성과 수율에 목숨을 거는 이제 그런 기술이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제까지 앞에서는 TFT만 한 거고요. 이렇게 TFT, 백플레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 실제로 빛이 나게 되는 OLED 유기물 증착을 해야 되는데요. 유기물 증착도 커다란 진공 챔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왜냐면은 유기물질을 진공해서 가열을 해서 휘발을 시킨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TFT 기판, 유리 기판에다가 증착을 시키게 되는데 너무 가까우게 되면은 열에 의한 데미지를 받고 또 직선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약간 떨어뜨려서 이제 약간 멀리 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열에 의한 데미지를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챔버도 굉장히 큰 챔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한 다음에 여기 챔버를 만든 다음에 여기 붙일 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만 유기물질을 증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스크는 크게 오픈 마스크 OM이라는 것과 파인 메탈 마스크,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소재 하나로 분류하게 되는 파인 메탈 마스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픈 마스크는 전체적으로 다 증착할 때 쓰이게 되고 파인 메탈 마스크는 RGB를 따로따로 증착할 때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프레이 캔을 가지고 뭔가 글씨를 만들 때 RGB 컬러 스프레이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스텐실, 구멍이 뚫린 종이 같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OLED를 만들 때 먼저 공통층이라는 것들을 먼저 오픈 마스크를 통해 증착을 하고 레드를 레드 위치에만, 그린을 그린 위치에만, 블루를 블루 위치에만 증착시키고 다시 공통층 증착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한 오픈 마스크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핸드폰 크기 사이즈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핸드폰 하나씩 통째로 증착하는 것들이 오픈 마스크라고 보면 되는데 파인 메탈 마스크는 RGB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구멍이 뚫어져 있고요.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이렇게 양쪽에 인장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기판을 가깝게 붙인 다음에 증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소재가 아직까지도 국산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전량을 거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소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착하는 방식도 이제 오픈 마스크, 레드 파인 메탈 마스크, 그린 파인 메탈 마스크, 블루 파인 메탈 마스크, 오픈 마스크인데 각각의 마스크를 붙였다가 뗐다 할 때 그 정밀도가 또 5마이크로 이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굉장한 정밀한 공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OLED는 산소나 수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산소나 수분이 닿지 않기 위해서 봉지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글래스 봉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에 유리를 대고 여기 사이드를 밀봉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글래스 봉지는 딱딱해서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막 봉지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얇은 글래스에다가 이렇게 무기물을 증착해서 이제 봉지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 봉지는 유리기판 위에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에 녹아붙을 수 있는 융점이 낮은 유리를 바르고 다시 유리 덮은 다음에 이 부분에 레이저를 쪼여서 어떤 밀봉을 하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물을 무기물은 진공 증착, 유기물은 상온에서 잉크젯 프린팅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진공 챔버에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서 프린팅했다가 커다란 진공 챔버에 들어갔다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봉지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듈 공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듈은 합판 위에 상판 OLED를 통판으로 형성한 다음에 개별 패널로 잘라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단, 라미, 본딩, 보호유리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절단은 레이저 리프트 오프라는 걸 하고 나서 레이저로 자르던가 아니면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휠, 컷으로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원정을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의 OLED 셀들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휠로 잘라서 하고 있는데 이 자를 때 글래스 유리가루가 튀어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자르면서 최소한의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정밀한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잘린 당면이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게 되면 사람의 손이 다치거나 다른 장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여기를 또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으로 다듬어주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레이저 리프트 오프라는 공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그 코어런트라고 하는 레이저 업체에서 이제 거의 만든 자료입니다. 글래스 위에다가 플렉서블 OLED를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띄는 것인가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잡아 뜯게 되면 OLED가 민감한 소재라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글래스 위에
폴리미드와 TFT와 백블랙 매트릭스, RGB 화석 올라간 다음에 인캡슐레이션 봉질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레이저로 띄어내는 것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커다란 유리 글래스 기판을 놓고 이렇게 선이 지나가죠. 이 선이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디스플레이 기판과 유리 기판 사이를 떨어뜨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식도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푸르륵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이렇게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살짝 드는 것만으로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의 낮은 힘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올레드의 데미지를 받지 않고 패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는 너무 팔랑팔랑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붙여야 되죠. 그래서 다만 휴대폰 보호 필름 붙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클린룸의 청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롤 라미네이터로 똑같이 밀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그냥 올레드는 드라이버 IC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붙어야 되는데 반도체를 붙이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본딩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레드 디스플레이 위에 드라이버 IC를 붙여서 최종 모듈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 유리는 뭐 일반적인 평면 글래스, 휘어져 있는 3D 글래스, 그 다음에 폴더블 글래스 같은 것들을 잘 붙이기 위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테스트용 올레드이긴 한데 샘플 증착 공정을 한번 동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비록 이제 여기서는 작게 보입니다만 얼마나 크게 올레드 공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진공 챔버들로 만들어진 그런 클러스터 장비가 있고요. 이 클러스터 하나하나들에서 방막 증착, 무기물 증착, 유기물 증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이제 유리 기판들을 준비해서 이제 로딩하게 되는 일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실제로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이 되게 작아 보이는 이 장비가 아니라 굉장히 수미터짜리의 유리 글래스를 움직이면서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플라즈마를 띄워서 세정하는 공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기물질을 증착하게 되는 챔버에서 유기물질을 증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RGB, 공통층 같은 것들을 증착하는 것들을 다 각각의 챔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이 포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 글래스 이송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전체 챔버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이런 이송 쪽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유기물질에 대한 증착이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통층에 대한 증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메탈 디포지션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전극을 킬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용 패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보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탈을 증착하고 나서 이게 다양한 이제 패널들을 보강할 수 있는 스톡 버퍼 챔버 같은 데다가
패널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다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글래스를 접합을 한 다음에 그 봉지를 해줌으로써 그 신뢰성 있는 올레드 패널을 만드는 그 장비의 전반적인 약간 실험실 버전의 그 올레드 증착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진행하신다고 볼 수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략적인 어떤 그 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런 공정은 실제로 그러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기 아산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보이죠.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면 이 공장의 크기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공장들이 이미 지어져 있고 또 계속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의 내부를 보게 되면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가져온 거긴 합니다만, TFT 공정에서 먼저 세정을 하고 그 LTPS라는 그 PCVD 가지고 증착을 하고 마스크를 가지고 노광을 한 다음에 식각을 하고 스트립 테스트하고 나서 돌립니다. 이거를 5번, 6번 돌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TFT가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체 큰 공장의 한 층 통째를 이제 이런 TFT 백플레인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이 한 공장이 한 층만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위로 올리면서 짓고 있어서 각 층별로 다른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온 이제 LTPS 백플레인이 이제 플렉스블이냐 아니면 리지드에 따라서 다른 패스웨이를 갖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증착하게 되는데, 증착하게 될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클러스터 네모 육각 형태 보이실 겁니다. 여기 하나에 붙어 있는 그 챔버 하나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올레드 챔버가 2m 바이 2m라고 했던 그런 글래스가 들어가는 챔버들이 다닥다닥 클러스터로 붙어 있고요. 이 클러스터들이 수십 개가 도열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굉장히 큰 장비들과 굉장히 큰 설비들이 투입이 되어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평면도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듈에서도 이제 반도체 본딩이라든가 다양한 엣지, 커팅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굉장히 큰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 나중에 접합 같은 것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정이 필요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모바일 플렉서블 올레드 모듈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면과 뒷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레드를 굉장히 어려운 공정을 하면서까지 올레드를 하는 이유는 LCD 적용된 스마트폰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보라색과 파란색이 LCD 쪽인데, LCD는 면적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이 올레드인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면적 기준이고요. 돈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극명하게 그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LCD용 휴대폰은 굉장히 이제 거의 뭐 10분의 1 줄어들고 있고, 올레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레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모바일 쪽에서, 핸드폰 쪽에서는 당연히 올레드를 해야 되는 것들이 방향이고, LCD 쪽은 약간 접는 게 맞는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올레드 모바일 분야에 잘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시장을 잘 먹고 있었는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AMOLED 이제 상황판을 이제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서 만든 것들인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공장이 파주, 구미, 아산, 천안쯤에 있는데 몇 군데 없는 반면 중국은 정말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그 소형 올레드 라인들을 쭉 짓고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 점점 올레드 시장의 경쟁이 모바일용 소형 올레드 시장의 경쟁이 심해져서 그 한국도 여기서 좀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올레드 기업의 6세대급 장비 투자, 이게 모바일용 같은 경우에는 6세대급 생산이 되는데요. 6세대급 장비 투자가 거의 완료되어서 급격한 추격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24년, 25년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SDC는 어느 정도 이제 포화되어 있는 방면에 BOE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티안마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LGD도 23년 정도에 투자 완료된 것들을 계속 이제 더 완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와서 잘못하게 되면 점점점 저가화가 될 수 있고, 잘못하게 되면
LCD처럼 레드오션에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OLED 8세대 기술이고요. 이제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인 8세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8세대라고 할 때 세대는 무엇이냐면은 제조 시 단위 공정인 기판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5.5세대, 6세대가 모바일용, 휴대폰용 원장 사이즈인데 약 1.5m 곱하기 1.8m 정도 하게 되면 8세대 같은 경우에는 2.2m 곱하기 2.5m입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면 많이 나고 많이 안 나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빵을 구울 때 소형 오븐과 대형 오븐이 있을 때 소형 오븐은 당연히 단위 시간당 빵 개수 제한이 있죠. 근데 대형 오븐은 단위 시간당 빵 생산하는 능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오븐을 많이 놓으면 대형 오븐처럼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것들이 빵 크기가 제한이 됩니다. 큰 빵을 구우려면 큰 오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세대 투자는 큰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만들기 때문에 큰 원장을 가지고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대형 TV 같은 거 만들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원장이 필요하겠죠. 특히나 같은 패널 사이즈를 만들 때 원장 사이즈가 조금만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딱 한 판에 2장밖에 못 만드는 반면 좀만 딱 만든 경우에는 한 판에 4장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면적이 넓고 버려지는 면적이 적다는 것들 때문에 면추 효율이 좋다,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고 원가가 낮아진다라는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번에 24년 CESho의 24년도 때 SDC에서 5.5세대를 가지고 14인치 패널을 몇 점 뽑을 수 있냐와 8.6세대 원장을 가지고 14인치 패널을 몇 점 뽑을 수 있냐 봤을 때 24개와 88개가 있고요. 면추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즉 이런 8.6세대, 8세대를 투자하는 이유는 10인치급 이상의 중형 디스플레이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면추 효율에 대한 얘기가 더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노트북용, IT용 OLED를 하려고 하는 건가를 봐야 되는데 중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OLED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가 아이폰 X에 OLED가 탑재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10%, 20%, 3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이제 OLED가 들어가게 되면서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 OLED 스마트폰 중에 40%가 OLED가 됐습니다.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전체 TV 시장 중에 0%, 1% 정도가 OLED T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이패드 프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뭔가 커지는 것들이 1%, 2%, 3%밖에 늘지 않고 있죠. 즉 애플사, 주요 고객사가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디스플레이 패널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사의 로드맵, 즉 애플사의 로드맵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최초의 OLED 폰인 아이폰 X가 나온 다음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아이폰에서 OLED가 늘어나고 있다가 24년부터 아이패드에 OLED가 들어오게 되고요. 26년부터 맥북에 O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폴더블 아이폰 때문에 커질 건데요. 즉 26년, 27년도에는 현재 아이폰 시장에 거의 배 같은 수준, 전체 시장의 2배로 커지게 되는 수요가 27년도에 열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여기 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OLED의 비율이 2%에서 13%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에 있냐? SDC와 LGD가 여기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만 젠5와 젠6 정도의 소형 원장을 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작고 원가가 비쌉니다. 이때 대항할 수 있는 게 8세대급 OLED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가 26년도 완성, 28년도 완성 예정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27년쯤 정도에는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밖에 8세대의 OLED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때 나오게 되는 애플, 맥북 시장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디스플레이에 잠시나마 1위 탈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쭉 1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OLED 디스플레이는 왜 노트북에 써야만 하는가가 있는데요.
에너지 때문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LCD 대비 전력 소비가 들어서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AI 칩이 들어갔을 때 AI 칩들이 굉장히 전력 소비가 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소모할 만한 에너지가 점점 더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AI 칩으로 보내려면 LCD를 OLED으로 바꿈으로써 얻게 되는 파워 세이빙 87%와 이거를 또 픽셀 바이 픽셀별로 스마트 구동을 하게 되면 또 34%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LCD에서 OLED로 디스플레이 패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년 현재 SDC와 LDD만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26, 26년부터는 중국 BOE 비전웍스도 추격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투자한 것들과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캐파 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D는 28년도쯤에 나올 예정이고 젠6에서는 뽑고 있긴 합니다만 효율이 좀 낮습니다. BOE에서는 26년, 27년, 28년도로 쏟아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수요가 터지게 되는 27년 정도가 이제 BOE는 좀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SDC가 좀 많이 팔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맥북 프로 올레드 탑재와 타업재 올레드 탑재 성능 등으로 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커지게 되는 시기가 되게 되고 이때를 잡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업체는 굉장히 선제적인 투자를 해왔고 했었어야 되는데요. 여기 좀 슬픈 사연과 아픔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23년에 SDC가 보통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벌써 이제 2년 지났죠. 그래서 이제 양산 시작이 25년도에 세컨 하프, 하반기에 아마 시작을 할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용 기술들은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든가 COE라든가 탄덴 기술들이 전액을 보고 있고요. 여기 BOE라든가 비전웍스는 11조 원, 10조 원 정도 투자해서 23년도, 24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술이, 그러니까 돈만 낸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술이 되어야 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이 과연 완성된 기술이냐에 대한 검증이 아직까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내부 재무 안정화에 집중할 것 때문에 투자력이 없습니다. 이 투자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LCD 공장을 판매하고 OLED 공장에 투자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재밌는 것들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4.1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BOE나 비전웍스는 11조 원, 10조 원을 왜 투자하느냐. 투자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국 비전웍스 회사에서 있다가 오신 문국천 교수님의 서적을 보게 되면 여기 한국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비와 간접비 같은 경우는 투자비로 포함하고 나머지는 불포함시키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포함시킵니다. 즉 투자 비용에 한국은 넣지 않는 것들을 다 넣어서 투자 비용을 부풀리고 이거에 대한 뭔가 베네핏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뭐 투자 세액 공제라든가 받기 위해서 굉장히 한국에서 하지 않는 것들도 투자에 포함을 시키고요. 반대로 이제 판매할 때 원가에서는 이런 이제 투자 비용 중에 한국에서는 모든 여기 투자할 때는 투자했다고 하지 않은 것조차도 전부 다 원가로 집어넣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딱 설비 투자비와 건설비만 투자에 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투자 비용을 보조받을 때는 굉장히 큰 투자비를 인정받고 나중에 원가에 반영할 때에는 이거를 빼고 일부분만 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서 물론 이것들은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세대 투자를 진행해야 되나 이런 투자 비용 보전했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특히 LCD와 달리 LCD는 가장 큰 게 그 재료 비용이 큰데 OLED는 재료 비용은 작은 대신에 직간접 비용, 감가상각비와 인건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에 더 민감한 것들이 이제 OLED라다 보니 삼성 디스플레이는 투자의 감가상각이 끝나면서 굉장히 큰 20%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누리는 반면 LGD는 감가상각이 아마 작년 정도에 끝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영업이익을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와 그런 기술의 대드락이 있는데요. 중국 업체가 투자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선 투자한 다음에 기술 개발할 것인가, 선 기술 개발한 뒤 투자할 것인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본 투자를 위해서는 파일럿 규모의 선행 기술이 확인이 필요하고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기술 개발 안성을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최적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시기를 위해서 선투자를 진행했으나 기술 개발이 안 될 위험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투자를 위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이 정말 시급하게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8세대용 IT OLED 생산 기술은 하이브리드 기술, COE 기술, 텐던 기술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못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기술 개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정말 기술, 인재, 인프라, 장비, 투자가 연계된 프로그램형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도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OLED 지도였다면 이거는 TFT LCD의 지도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전시 상황판 같은 개념인데 OLED도 많았는데 LCD는 더 많습니다. 이 LCD 공정들은 얼마든지 OLED 팹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따라올 수 있는 추격의 여지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어떻게 초격차를 벌릴 것인가 하는 내용이 좀 고민스러운데요. 초격차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이 못 달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어 달리기나 하든가 함께 달리기라든가 빨리 달리기를 산하 경관이 합심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4M, 맨, 머신, 메소드, 매트리얼 전 부분에 대쳐서 초격차가 필요한데 인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 경험보다는 산업 성장 경험이 있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향산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행히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서 충남도에 이제 시향사 인프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시향사를 경험해본 인력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정 초격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 기업의 공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이 공정 연계하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필요해서 항상 디스플레이 사업은 수요 기업 필수 정도로 이제 과제가 기획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소재와 장비 같은 경우에서도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재는 장비에 종속되고 장비는 소조에 종속됩니다. 서로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그 소재만 따로 개발하고 장비만 따로 개발하게 되면 사실은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마지막 컴포넌트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감소와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선진국화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등을 연계한 자율실험실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점점 더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8세대 장비나 소재 중에서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 국산화율이 80% 정도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블루, 청색 소재 말고는 대부분 국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리티컬한 것들이 핵심 소재, 핵심 장비 같은 것들, 노광기라든가 증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국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 작년 같은 경우에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 3개를 엮어서 이제 아마 큰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계가 있는 것들이 챔버 하나만 50억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챔버 자체를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품이나 요소품 정도로밖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 같은 경우에는 풍원 정밀에서 잘 하고 있고요. 파이메탈 마스크의 경우도 풍원 정밀에서 국산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국산 성공을 했는데 일단 이제 들어가는 모델이 첨단 모델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범용 모델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화의 첫 발을 띄었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라는 말을 틀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략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도의 큰 포션은 DMP에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큰 문제는 DMP가 이제 중국에도 공급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한국 올레드 기술의 굉장히 큰 경쟁력이 파이메탈 마스크 기술이었는데 그게 DMP와 삼성 디스플레이 간
계약이 서로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풀어지면서 한국도 국산을 하겠지만 그러면 DMP는 중국에 팔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분야는 굉장히 애매한 분야인데요. 왜냐하면은 마이크로 LED라는 부분을 중국이 먼저 빠르게 시작을 했었고 또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되면 에피칩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TFT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TFT 기술과 마이크로 LED 기술을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전사 방법,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옮기거나 한 판 한 판 떼어붙이는 식으로 전사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대면적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LED를 예를 들어서 잉크화 시켜서 잉크에 분산된 게 만든 다음에 이걸 한 번에 프린팅하게 되면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전사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리 좋은 에피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올 수 없게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용액 공정, 특히나 잉크 기반, 자가 정렬 기반의 마이크로 LED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비슷한 전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이 LCD 가지고 경쟁을 할 때 한국이 굉장히 큰 초격차를 만들었던 기술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ODF라고 해서 원 드랍 필링입니다. 그 전까지는 LCD에다가 액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쭉 빨아들여서 한 장 만드는데 30인치 한 장 만드는데 하루가 걸릴 정도로 느리게 생산성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정확하게 정량된 한 바울의 액정을 똑 떨어뜨려서 이제 쫙 퍼쳐주게 되면 그 한 장 만드는 시간을 정말 몇 분 이내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생길 수 있어서 초격차를 유지했던 것처럼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용액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런 초격차를 유지하고자 그런 연구 개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